정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네. 한 주 만에 또 보네요. 네, 안전하시죠? 응? 죄송합니다. 예, 말이 헛나왔네요. 안녕하시죠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전하시죠라고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저는 고발 안 당했어요. 왜 지금 고사지네 고사를.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국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묻는 방송국이 있고 안전하세요라고 묻는 방송국이 있는데 네. 나도 모르게 MBC에서 안전하세요라고 물어보고 말았네요. 네. 저 TBS 가서도 항상 다 안전하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위험한 데만 골라 돌아다니네. 그러니까요. 제 삶이 참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안전하세요? 이제 저도 뭐 나름 안전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런 말 알지? 아직까지는. 유탄 맞는다 이런 표현 알지? 예. 가까이 있다 보면 유탄 맞는다. 그래요? 그 낙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불은 나던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이 시사 이쪽은 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도 살아남기가 힘든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몇십 년을 이쪽 계통에서 일하신 진행자님 김정배 진행자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 났을 때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생물 공부를 다시 해요. 그래. 줄기세포 뭐 미토콘드리아 나오고 네. 천안함 때 연락학 나오고.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미사일 국방 체계 공부까지 또 하셔야 되니까. 낙탄이라는 단어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고백한데 낙탄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저는 처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낙탄은 아는데 낙탄은 또 처음 들어봤고. 낙탄. 그래갖고 네. 속보를 갖고 올렸는데 이거 5자인가 처음에 나 그래서 뭐 잘못 5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맥락을 보니까 탄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네. 낙탄.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또 낙톡 사고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낙탄, 낙톡. 그래 어제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이게 스스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뭐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도 갔겠다. 네. 그죠? 물론 이제 돈이 없어 안 되지만. 네. 네. 넘어가고요. 네. 뭐 안전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이유를 제가 아는데. 네네. 자 오늘 그 얘기 좀 합시다. 경찰이 엊그제 지난 4일에 MBC를 고발한 이종배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 네, 동종배시네요. 예,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가 MBC의 박성재 사장을 비롯한 4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게 9월 26일이었는데 네. 4일에 고발인 조사를 했다. 엄청 빠른 거죠. 네. 열흘도 걸리지 않고 바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거의 광속이다. 특히나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 수사를 해온 어떤 그 이전의 어떤 상례에 비춰서 보면 와 엄청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여기다가 지금 MBC 주변에서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조만간 압수수색 들어온다더라. 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냐고 여쭤봤는데 네. 이게 사안별로 사건별로 수사 속도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 수사 경찰 수사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은 되게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조사하는 사건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정강석회로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우려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낙관적인 견해 내지 전망을 표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백날 수사를 해봤자 네. 무죄일 거다. 무죄 나오게 돼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형사잖아요. 형사를 하면은 기소를 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이제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지금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이 이 XX라는 발언도 안 했고 네. 바이든이란 발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공공인물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의 인정이 안 된다. 이전에 어떤 판례 기준에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무죄 나올 거다. 뭐 이런 지금 네네. 전망이 뭐 지배적이긴 해요. 네.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전망에 공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사부랴튼튼이라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건 논리만 가지고 나오는 전망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 사건 그리고 네. 한 인물의
탁월한 견해의 의지에서 네. 그냥 따라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드레피스 사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역사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항상 좀 철학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역사로 가는군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야겠습니다. 뭐 이건 역사니까 옛날 얘기니까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는. 자, 드레피스 사건 일단 개요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하고 네. 나폴레옹 3사의 프랑스가 이제 붙었잖아요. 네. 이게 보불 전쟁입니다. 네. 역사 교과서에 나오죠. 프랑스가 그냥 박살이 나죠. 프랑스가 박살이 나가지고 어떤 그 옆바까지 가냐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인가가 성립이 돼요. 그게 제3공화국이죠. 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그렇죠. 후에 그래서 이제 그 알자스 로렌 네. 지방 들어보시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때 네. 이제 할양되고 했던 부분도 이때의 결과인데 네. 중요한 건 전쟁에서 완전히 그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분위기인데 독일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뭐냐면 내부에 프랑스 내부에 이게 네. 애국주의로 이제 나타나요. 애국주의로 나타나.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그 뭐 프러시아라고 해야죠. 이 사이에 첩보전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007 시리즈는 저리 가라 할 첩보전이 방불이 되면서 몇몇 간첩들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네네. 그러다가 1894년에 또 한 명의 간첩이 등장을 해요. 잡혔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하는 포병 대위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있었던 간첩 사건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네. 이게 18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최종 종결되는 게 1906년까지니까. 아, 굉장히 오랜 시간 논란이었네요. 이게 한두 달 끌었던 사건이 아니라 12년을 끈 사건. 네.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증폭이 됐던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이게 그 독일 첩자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면 그 첩자가 누구였느냐? 드레피스라는 대위인데 얘 알고 보니까 유태인이더라. 아, 유태인 혐오와도 좀 연결이 됐었군요. 이 사건이. 반유태주의와 애국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런데 이때 그 드레피스 대위를 간첩으로 엮었던 유일한 물증이 뭐냐면 명세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명세서에 사인한 사인의 필적을 보니까 드레피스 거더라. 이게 간첩 행동 행위에 관련된 명세서였나 보네요. 그렇죠. 증명할 그래서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군적 박탈과 종신 유배 이런 형이 내려져가지고 군적 박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부대 연병장에 군중들 모아놓고 네. 거기서 군적 박탈식까지 해요. 계급장을 떼버리는 거죠. 네. 완전 개 쪽을 다 줘버린 거죠. 그 그림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드레피스 대위를 프랑스령의 기아나의 악마도라고 하는 섬 이름도 악마야. 악마도예요? 악마도로 종신 유배를 보내버려요. 아, 데빌 아이슬란드로. 그러지. 그래서 딱 끝난 것 같았는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 네. 이때 그 1896년에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으로 엽서가 한 장에 날라오는데 나중에 이게 역사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면 푸른 엽서라고 붙여졌는데 네. 속달 우편물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정보국장이 피카르라고 하는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하다 갖고 보니까 네. 이 우편물의 수친이 누구냐면 에스테라즈라고 하는 소령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진범이었어. 아. 얘가 진범인 걸 발표내고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했지. 아. 근데 상부가 다 뭉개버려. 아. 참모총장, 참모차장 전부 다 뭉개버리고 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이 피카르 중령을 국방부 장관이 티니지로 보내버려. 입을 막으려고. 아, 자신들이 이제 잘못했던 것이 드러날까봐 그렇죠. 그 진실을 밝히려 하는 피카르를 오히려 튀니지로 보내버린 거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접촉을 못하게 막아버린 건데 네. 근데 이 피카르 중령이 1897년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네. 입이 근질됐는지 한 그 변호사 지인에게 네. 이 사실을 다 털어놔요. 네. 그리고 이 변호사 지인은 그거를 또 국회 부의장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1906년까지 엄청난 어떤 뭐냐면 저항운동과 복권운동이 이제 전개가 된. 그래서 네. 프랑스가 두 쪽으로 갈려요.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로 네.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제가 이 사건을 끌어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결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드레피스 사건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구현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사건. 지체가 되긴 했지만 진실과 정의가 구현된 사건으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반쪽짜리다. 그게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걸 말씀을 드리면 물론 드레피스 대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권이 되긴 해요. 네. 그리고 드레피스 대위에게 내려졌던 그 유죄 선고는 나중에 무효 처리가 되긴 해요. 네. 근데 그것만이고 자 그러면 진범 에스테라지 네. 제대로 된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무죄 판결 받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재판대에 서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그 군 수뇌부, 네. 국방장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재판 받은 적도 없어. 그 나중에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테라지가 왜 무죄 판단을 받았냐면 이 명세서의 진짜 필적이 에스테라지 거다라고 피카르 중령이 밝혀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필적 감정 들어갔겠지. 네. 3명의 필적 감정사한테 맡겼는데 여기서 다시 조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테라지 것이 아니다라는 필적 감정서를 보내. 이거를 근거로 에스테라지 무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군 상부 당연히 갈 이유가 없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버려요. 오히려 막 이제 그 저항이 나니까 그래서 재심이 받아들여져요. 네. 드레피스 대위에 대한 네. 재심이 받아들이는데 웃기는 게 재심에서도 드레피스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를 해. 재심에서요? 재심에서 있는데요? 유죄를 선고를 하는데 다만 그 다음 날 선고 다음 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을 시켜버려. 이 정치적 쇼가 바로 그거지. 됐는데요, 재판이? 사법적 판결은 그대로 그러니까 진범은 드레피스라고 딱 해놓고 네. 다만 정치적으로 사면을 시켜주니까 됐지. 네. 퉁치자. 이렇게 간 거지. 야, 요새 말로 좀 신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은 거군요. 퉁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불의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네. 막 했고 그래서 이게 1906년까지 이제 계속 이제 끌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레피스 사건의 영웅 에밀 졸라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문호가 등장을 하죠. 네. 사건이 처음 그 시작된 3년 후인가 그때부터 등장을 해서 네. 최선봉에서 진실과 정의 투쟁을 에밀 졸라가 펼쳐내요. 그런데 그러면 에밀 졸라에게는 뭐가 돌아왔느냐? 네. 유죄 판결이 내려져요. 유죄요?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아까 얘기했던 필적 감정사 3명 있잖아요. 네. 에밀 졸라가 또 격렬하게 이 사람들을 비난을 하거든. 가짜 감정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법원이 이걸 다 받아들여줘. 네. 그래서 에밀 졸라의 재산이 전부 다 압류돼서 처분돼 버려. 이 사람들 배상금 줘야 된다고. 거기다가 에밀 졸라가 프랑스의 대문호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최고 훈장이 뭐예요? 레종 도네르 훈장이거든요. 이게 효력 정지당해 버려. 원래 받았던 훈장이 훈장까지. 더 뭐한 것은 에밀 졸라가 1902년에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인 1902년에 사망을 하는데 네. 사망 원인이 뭘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냐면 가스 중독으로 결론이 나요. 가스 중독이요? 네. 가스 중독이 공식 사인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때 에밀 졸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암살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가스 중독 흔치 않은 그렇죠. 사인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렇죠. 프랑스에 당시에 도시가스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게 끝이에요. 의문사죠. 쉽게 우리 개념으로 하면 네네. 의문사가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망명을 하려 영국으로 잠깐 망명했다 돌아오는 일까지 있어요. 온갖 고초랑 고초는 다 겪은 게 네. 에밀 졸라예요. 국가 최고의 명예 훈장까지 받았던 대문호가 드레피스를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재판까지 받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탄압까지 받는 상황.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망명까지 가고 의문사까지 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진짜 범인과 사건의 어떤 주범과 은폐 조작의 그 주범들은 일체 사법 처리를 받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은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타협책으로 사면 결정만 내려져요. 그다음에
이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최선봉에서 썼던 에밀 졸라라는 작가는 이런 고초를 겪어요. 네. 이게 완전히 교차가 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리고 나서 에밀 졸라가 죽고 4년 뒤인 1906년에 가서 프랑스의 최고 재판소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드레피스에 대한 모든 판결을 무효로 한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드레피스에게 어떤 가해졌던 누명은 최종적으로는 벗겨지긴 하지만 그거에 정당하게 그러면 따라붙어야 되는 진범에 대한 처벌은 그 어디에서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드레피스 사건의 그냥 개요가 되는데 네. 제가 이 건을 끌고 온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과거가 지금 현재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인데 네. 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보루가 어디예요? 사법부예요. 그런데 진실과 정의가 가장 늦게 찾아오거나 때로는 진실과 정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어디냐면 사법부다. 이거를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진실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갔는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대문호답게 기가 막힌 표현들을 졸라가 쓰면서 진단을 해요. 에밀 졸라의 단순 명쾌한 진단, 그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에게는 더없이 간단하고 더없이 명료하다.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명료하네요. 그렇죠. 졸라 명료하네요. 그렇죠. 졸라 명료하죠. 그죠. 그런데 사법부에서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세력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는 힘이 작용을 했다. 그 결과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데 에밀 졸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1번. 사람들이 걱정하는 외교적 마찰. 그것은 구경꾼들을 향한 공감일 뿐이다라고 일가를 해요. 2번. 어리석은 반유태주의가 광기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해요. 애국주의와 반유태주의가 네. 결국은 이런 광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덧붙여요. 에밀 졸라는. 네.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쪽에게는 광기 어린 열정을 주고 다른 한쪽에게는 극도의 공포를 줌으로써 스캔들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신문의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해 스캔들을 이용하고 있다. 바로 이 광기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기능을 일부 신문들이 했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 사건은 너무도 자명함에도 그것의 결말을 함부로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요인이다. 거기에 정치 논리가 스며드는 순간에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건을 왜곡시켜버리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틀어버리게 만든다라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언론 얘기했으니까 약간 그 잠깐 첨언 하나만 하면 드레피스 사건에서 언론이 세 부류로 나눠요. 네. 첫째는 애국주의와 반유태주의에 그냥 그 선봉에 서가지고 드레피스를 죽일 놈으로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그 에밀 졸라가 그 드레피스 사건에 뛰어들어서 13편의 글을 남기는데 네. 그 13편의 글에서 가끔 아주 그 적시를 하면서 맹비난을 가하는 언론이 어떤 거냐면 레클레르라고 하는 언론이 있었고 네. 레코드 파리라고 하는 언론이 있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범죄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정반대편에 있었던 게 로로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에밀 졸라가 이 드레피스 사건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글을 가장 많이 발표한 게 바로 이 신문인데 네. 바로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언론이죠. 그 중간에 있는 언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언론은 지금도 있는 세계 10대 신문으로 꼽히는 르피가로예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모두 13편의 글을 발표하는데 처음 3편의 글을 어디에 발표하냐면 르피가로에 발표를 해요. 근데
더 이상 발표를 못 해요. 네. 그 지면에. 왜? 르피가로는 사실은 약간 보수 성향의 신문인데 네. 그 독자층이 드레피스 죽일 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니 그러니까 실수 없었다. 왜 이 사람 글을 신문에 지면에 쓰냐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네. 결국은 굴복을 하죠. 그래서 딱 3편만 여기에 싣고 나머지 2편은 신문에 싣지를 못하고 팜플렛으로 찍어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편부터 6째 글부터 이제 로로르라고 하는 신문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되는 건데 신문 지형이 이렇게 되면서 여론 지형을 만들어내고 이 여론 지형에서 정치 논리가 횡행하게 만드는데 선봉에 섰던 게 또한 언론이기도 하다는 점. 네.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사건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MBC를 향한 고발과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와 저는 재판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까지 갔을 때 결과가 어떠할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명하다. 네. 그런데 그건 사건을 있는 그대로만 봤을 때의 경우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을 지금 제기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 해법이 뭐냐? 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추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밀 졸라는 이 얘기를 해요.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도 역시 진실과 정의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냥 한 단락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과 정의가 지고하다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것들만이 위대한 국가의 영광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한순간 진실과 정의를 흐리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진실과 정의에 제1의 존재 이유를 두지 않는 모든 민족이 오늘날 저주받은 민족이 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의를 위한 진실한 투쟁, 이것보다 더 영웅적인 투쟁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에밀 졸라가 남긴 글의 한 토막입니다.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위한 진실한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 또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너 일로 와봐잉 님께서 누구한테 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디가 너 일로 와봐잉 찍어놓고 수사하고 마녀 사냥한 사건이 20세기의 시작이라니 라는 그러니까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신토방님 애국주의와 반유태주의가 결합해 무고한 구인을 대중 여론재판으로 사냥한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라고. 근데 자, 저는 네. 드레피스 사건이 있을 때의 프랑스의 여론조형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조형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다 나오잖아요. 네네. 국민의 60-70%가 네.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년 전에 광기에 휩싸였던 프랑스의 여론지형과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지형은 질적으로 다르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또한 믿고 의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가 스며들어 있고 정치적 작업이 스며들어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경계하고 제어할 것이냐가 결국은 과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이 드레피스 사건이 뭐 120년, 130년 전 사건인데 네. 지금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정보, 팩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대중에게 주어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갈라치기를 한다고 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무님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충성한 자들에겐 제대로 보상하는 것 동서막론이라고 지금 진단해 주셨는데 바로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서 왜곡을 서슴지 않는 네. 이 시도는 1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MC 장원 보내드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